국민의 비난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정치인이 정말 있었나요?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판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 생활을 포기하고 시국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람,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노동자들을 위해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란만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전 삶의 파노라마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1946년) 경남 김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노무현은 어려서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5남매 중 막내로 자란 그에게 학교에서 파는 점심은 그저 구경거리였습니다.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형편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늘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늘 무현이는 다르다며 자랑스러워했죠. 똑똑하고 의리 있는 아이라고 했어요. 성적은 항상 우수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 진학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아예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고등학교에는 진학했지만 공부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을 도울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고 하네요. 가난은 그에게 현실과 마주하는 법을 일찍 가르쳐준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졸업 후 부산의 어망회사에 취직했는데 첫 월급이 2,700원이었답니다. 한 달 하숙비도 안 되는 돈이었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사법고시였습니다. 판사가 되어 출세하고 싶었거든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떳떳하게 살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사법고시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고졸 출신이 도전하기에는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책값도 생활비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했는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고 한동안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진탕이 심하니 당분간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젊은 노무현에게는 쉴 시간이 없었어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하면서도 법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독학으로 법전을 외우고 또 외웠죠. 헌법, 민법, 형법, 상법까지 줄줄이 외웠어요. 남들이 대학교에서 4년 배울 것을 혼자서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1975년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60명의 합격자 중 유일한 고졸 출신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 시대에 고등학교만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합격 소식을 듣던 날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우리 무현이가 해냈구나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 아버지가 말없이 어깨를 다독여 주시던 그 손길을 말입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판사가 된 거죠.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안정된 삶, 존경받는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나중에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판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법정에서 마주친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두운 면이 많았거든요. 단순히 법조문대로만 판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부산에서 세무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노무현은 곧 유명해졌습니다. 숫자에 강했고 세무 관련 소송에서는 거의 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승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하니까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죠.
중소기업 사장들이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바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드디어 어린 시절 꿈꿔왔던 성공을 이룬 거예요. 큰 집도 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성공한 변호사로서 안정된 삶을 살던 그에게 1981년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불임 사건이었어요. 독서 모임을 하던 젊은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구속한 사건이었는데 다른 변호사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을 맡게 된 거죠. 교도소에서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몸에 남아있던 고문의 흔적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전기 고문, 물 고문, 성고문까지 당한 이들의 상처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자신의 아들 생각이 났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이 8년 후면 대학생이 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독재를 무너뜨리자고 말이죠. 그날부터 노무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이 되는 일반 사건들은 받지 않고 오로지 시국 사건만 맡았어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죠.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해서 이룬 것들을 왜 다 버리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노무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성공한 변호사로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불임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그는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고문 기술자들의 증언을 받고 의학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관련 판례들을 뒤졌어요. 법정에서 검사들과 치열하게 논리 대결을 벌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면서 그는 결국 구속되기도 했어요. 가족들은 면회를 오면서 이제 그만하자고 설득했지만 노무현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법전을 읽으며 더 치밀한 변론을 준비했어요. 1988년 13대 총선에서 부산 동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그의 활동 무대는 여전히 노동 현장이었어요.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리를 따져가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죠. 그리고 1988년 그를 전국적인 정치 스타로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50 청문회였어요. 헌정사상 최초로 텔레비전 생중계로 진행된 이 청문회에서 노무현은 전두환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며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보상금을 깎아보자는 기업인들을 향한 그의 질타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죠.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에게 4천만 원을 줄까 8천만 원을 줄까를 놓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도리입니까? 이런 말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중계되면서 사람들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정치인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었던 거죠. 드디어 진짜 서민의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생각이었어요. 정치인들 대부분이 준비해온 원고를 읽거나 뻔한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는 것과 달리 노무현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 출신답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1990년 3당합당이 발표되었을 때 노무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야합하는 정치,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김영삼을 떠나 작은 민주당을 창당했지만 1992년 총선에서는 참패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원칙만 고집하다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노무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거죠.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에서 승리를 거두며 6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또 다른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영남 지역 출마였어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부산 북구,
강서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종로라는 안전한 지역구를 두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노무현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통합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끄럽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이런 말을 하면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민심은 차가웠어요. 유세 현장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았고 설령 와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 갈매기를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말문이 막힐 때마다 노래로 마음을 달랬던 거죠. 그렇게 진심을 다해 호소했지만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지역 정서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터웠어요. 하지만 이 패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거 다음 날 노무현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있겠는가라는 글을 올렸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렀습니다. 훨씬 유리한 종로를 놔두고 왜 굳이 어려운 부산으로 갔냐는 뜻이었죠. 하지만 노무현은 이 별명을 좋아했다고 해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려는 바보 같은 정치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정치인다운 계산이나 술수보다는 진정성과 원칙을 앞세우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정치인을 그동안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성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새천년 민주당 경선에 나섰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산에서 1위를 하더니 광주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동서화합의 상징인 두 지역에서 모두 승리한 거였죠. 노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를 지지하는 바람이 거셌습니다. 강원도, 인천, 경기도까지 연승을 이어가며 마침내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어요. 그리고 2002년 12월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정의와 원칙의 정치인을 선택한 것이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정치 참여 방식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정치 질서를 뒤바꾼 역사적인 선거였어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노무현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들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죠. 그동안 대통령 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관행들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검찰 개혁을 위해 전국 검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대통령의 과거 청탁 전화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검사들도 있었죠. 그래도 노무현은 끝까지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론 개혁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언론의 특권 의식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모든 조직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만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물었죠. 언론과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기존 언론들은 정부 비판을 넘어서 때로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어요. 대통령 스스로도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받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임명장을 받는 관행을 없앴어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는 대통령이 되었죠. 청남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폐쇄되어 있던 북악산 숙정문 일대도 열어젖혔습니다. 대통령의 전용 시설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였어요. 권위주의 문화를 깨뜨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초기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겼어요. 이라크 파병 문제가 대표적이었죠. 평소 자신의 소신과는 맞지 않는 결정이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경제적 실익도 있었거든요. 대신 전투병이 아닌 지원 병력으로 그리고 규모도 3,000명으로 줄여서 파병했어요. 최대한 우리나라의 처지를 고려한 절충안이었습니다. 파병된 병사들이 늘 마음에 걸렸던 노무현은 깜짝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이라크 현지를 직접 찾아가서 병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병사들과 한 명씩 악수하면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죠.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반드시 나라를 위해 성공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병사들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찾아와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대요. 그 후로도 파병 부대원들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거예요. 193표 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였죠. 하지만 노무현은 담담하게 기다렸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촛불 시위가 그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작은 불꽃이 모여서 대통령을 지켜낸 거였어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노무현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국정은 계속되어야 했죠.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민주의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젊은이들부터 나이든 분들까지 진영을 떠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겁니다.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는 더욱 어려웠어요.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탄핵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판단 기준은 명확했어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보고를 받아보고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번영하려면 개방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올라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어요. 한미 FTA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갔거든요. 20년, 30년을 내다보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던 그의 말이 현실이 된 거죠.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해안이 입증되었어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1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30년간 미뤄졌던 행정수도 문제,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 전 통제권 환수 같은 굵직한 현안들도 모두 다뤘죠. 주변에서는 인기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노무현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해결 못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해놔야지. 이야기는 해놔야 될 거 아니야. 평범한 사람과 지도자의 차이는 몸을 사리지 않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제 정책도 탄탄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내내 수출은 2자릿수로 증가했고 경제 성장률도 이전과 이후 정부보다 높았어요. 복지 예산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늘렸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로 서울 인구 유입도 감소했죠. 북한 문제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육자회담과 14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이 결실을 맺은 거였죠. 5년간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노무현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역사상 고향으로 돌아온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름도 생소하던 봉화마을은 연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이 된 전직 대통령을 보려고 하루에 2만 명씩 찾아오는 날도 있었죠. 노무현은 이런 상황을 즐겼어요.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마치고 난 뒤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라는 법은 없었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이게 생겨서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죠. 마을에 등산 코스와 산악 자전거 코스, 자연학습 코스까지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환경 쌀농사도 시작했어요.
오리농법으로 재배하는 쌀배를 주민들과 함께 기르면서 진짜 농부가 되어갔죠. 마을 뒷산에는 차밭을 조성하고 오염된 하천도 청소했습니다. 재임 시절 중요한 정책이었던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한 시민이 되어 직접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을 쓸 계획도 세웠습니다. 학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책으로 일가를 이루겠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보였어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민주주의 책을 쓰고 싶어 했죠. 철학적 고민을 담은 시민을 위한 선물 같은 책 말이에요. 그때가 노무현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했거든요. 소박한 일상을 누리면서 언제든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된 우리도 행복했고요. 하지만 퇴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다시 그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주변 인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다각도로 확대되더니 마침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2009년 4월 30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에 출석했던 모습이 그가 공식적으로 보인 마지막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믿기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론 조작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죠. 정치적 탄압이었던 셈이에요. 별이 졌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빛을 잃은 것처럼 사람들은 절망하고 절규했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한다는 외침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굽이쳐 흐르는 그의 꿈,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립습니다. 진심으로 살았던 한 사람,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 했던 정치인 노무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